지난 24일에 이 노란봉투법이 야당 공조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노동 기본권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내용 중립기업 받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이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번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컸잖아요? 네,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24일에 이 법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그날 현상만 보면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이제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전원 퇴장을 했고 제적위원 10명 중에 민주당 의원 다 9명, 그다음에 정의당 1명 이렇게 전원 찬성으로 직회부 시키는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2월 달에 환노위를 통과를 해서 그 법사위로 넘어갔었어요. 이게 그랬는데 그때 이게 법사위에서 뭔가 논의가 진전이 없었고, 근데 이게 국회법상에 보면 법사위에 넘어간 그 법안 개정안이 법안 심사가 60일 이내에 맞춰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으면 그 법 개정안을 낸 해당 상임위의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서 본회의에다가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직회부. 그렇죠. 그거를 지금 한노위에서 24일에 처리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본회의의 안건으로 어쨌든 가게 된 거죠. 네, 그럼 방금 전에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번에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한번 더 살펴주세요. 뭐 양곡관리법 때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게 계속 사실은 비슷한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노위가 직접 본회의에다가 안건을 회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부라고 표현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안건을 붙인 거예요.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정확히 표현을 하면 부의를 요구한 겁니다. 이제 슬슬 헷갈리시죠? 네. 자, 부의를 요구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국회법상에 보면 그 환노위,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서 60일 내에 심사를 제대로 마치질 못하면 이게 자기들이 상의를 해서 이거를 본회의에서 부의시켜 주십시오. 이거를 국회의장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부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건으로 올린다는 건데 이게 부의랑 상정이 약간 다르거든요. 부의는 안건으로 삼는 거고 상정은 실제로 그 회의장에다가 우리 이거 이제 처리합시다, 뭐 심사합시다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건데 부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의를 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30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저기 그 교섭단체 대표들이랑 합의를 해서 부의를 하게 돼 있는데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엔 본회의에 가져가서 또 헷갈리시죠?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심사해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부의할 건지 말 건지를 일단 올립니다. 그럼 부의하면 무기명 투표를 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심사와 토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최종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지금 의미부여를 본회의에 올라갔다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부의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부의를 위한 이 절차들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뭐 처리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럼 사실 이제 사실 법 통과를 놓고도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오랜 이슈였는데 처음 시작부터 좀 간단하게 타임라인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처음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이제 개정안의 골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이제 개정안 대안을 보면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예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래는 이제 그 원청과 직접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그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불법 파업으로 돼서 막 피해 규모가 되게 컸었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국가와 쌍용차가
각각 그 노조와 그 노조원들을 상대로 해서 총 한 114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2013년 말에 12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법원이 1심에서 총 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시민이 그 선고 결과를 보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47,000원이 들어있는 노란 봉투를 이제 어딘가에 보내면서 예. 이게 이제 캠페인처럼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란 봉투 그때 나온 워딩이 노란 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된 거고 예. 이후에 법안으로 발의가 됐었는데 이제 그 국회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똑같이 됐었는데 그때도 회기 만료돼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이제 발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계에서는 이게 거의 10년 만에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뭐 그런 스토리들이 좀 있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주요 내용별로 쟁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네. 한 3개 정도가 있죠? 더 쉽게 제가 설명. 네. 이게 쟁점이 3개인데 이게 그 개정하는 내용도 3개예요. 그러니까 그 개정하면서 이제 환노위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3가지 지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3가지가 다 쟁점입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내용. 이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시킨다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사측, 노측, 사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사측이죠. 네. 그 사측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예전과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그 하청업체 아니면 자회사 소속 이런 근로자들이 예전에는 원청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 업체를 상대로 어떤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막 대기업과 그다음에 하청업체 소속 그 사람들이 막 분쟁을 일으키면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네.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하청업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이나 뭐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상권이라 그러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고 그다음 두 번째는 노동 쟁의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노동 쟁의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근로 조건의 결정에 대한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로 조건 우리가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네. 뭐 근무 다양한 시간 어떤 그런 네.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때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표현을 근로 조건의 결정에서 근로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뭐 임금 협상 이런 이제 조건에 대한 협상 말고도 사용자가 어떤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라고 네. 보여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단체 협약을 뭐 불이행한다거나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노조가 건바이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 파업이 가능한 어떤 범위가 엄청 넓어지는 넓어지는 거죠.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노조가 뭐 불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결의해서 파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합법적인 파업과 불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생각보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 예를 들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뭐 임금협상이라든지 예. 단체 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하다가 협상이 결렬되고 그럼 우리는 파업하겠다.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쟁의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경영 결정을 한다. 자, 저희가 예를 들면 회사 경영이 너무 악화돼서 저희가 뭐 정리해고를 진행하게 예. 되었습니다. 이러면 노조에서 반발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럼 파업하겠다. 이러면 이건 불법 파업이에요. 네. 근로 조건의 결정에 대한 때문에. 사항이 아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 노사 간의 관점이 많이 달랐었는데 이 법 개정안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동계에서 좀 더 환영할 만한 내용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네. 이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제한하는
내용인데 쉽게 더 약간 정확하게 말하자면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굉장히 구체화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불법 쟁의 행위, 그러니까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해배상. 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네. 그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법원이 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그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마다 너는 뭐 이런 잘못을 했다. 너는 뭐 그 행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여했다. 그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거를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어떤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게 규칙을 제대로 입증을 못하면 그 법원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내용이고 이게 이제 약간 여기서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환노위에서 통과된 내용이 그 대안이에요. 대안이고 원안에는 원래 이제 손해배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뭐 노조로 인한 직접 발생하지 않은 손해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대안 마련 과정에서 빠졌고 대안으로 이제 올라간 쟁점은 요 딱 세 가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노동쟁의의 범위가 또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를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쟁점 살펴주셨는데 이게 또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마다 또 논쟁이 있죠. 하나하나 논쟁이 있고 예. 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범위를 확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영계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니냐 예. 뭐 이제 이런 우려들을 내놓는 거고 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를 하나 잃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을 가져온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약간 요구하도록 한 것부터 한번 보면 일단 이게 법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약간 법을 좋아해서 자꾸 법 얘기를 자꾸 해도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바뀌는 개정안이 민법상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 그 체계랑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이랑 법이 충돌한다 이런 예.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민법 760조에 보면 그 여러 명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러면 연대해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노란봉투법 요 개정안은 그 연대해서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게 예. 그 책임을 딱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충돌한다. 뭐 이런 이제 법조계 일부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불법 파업을 했어요. 10명이 같이 해서 막 점거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10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기계를 가동시키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가 회사에서 뭐 한 100억 정도라고 산정을 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앉아 있던 사람한테 너는 주동을 했고 너는 뭐 그쵸. 따라왔고 예. 뭐 이러니까 너가 50%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고 하더라도 뭔가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법 파업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우려를 경영계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반면 노동계에서는 그동안에 사실 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 법적인 것을 앞세워서 이걸 악용해서 이제 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다음에 뭐 너 노조 탈퇴하면 너 개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취하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협의를 종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뭐 이런 좀 방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이게 예를 들기가 어려운데 최근에도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해서 노조 간부 5명이었나요? 그분들한테 네. 470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갔는데 예. 그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주동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자면 예. 그런 식이 있죠. 그래서 사측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쪽에서 그거를 일단 얘기를 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거고, 법원도 그게 정확히 산정이 안 됐을 때는 선고하기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선고하기가 좀 쉽지 않아질 수 거죠.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쟁점도 있을까요? 그 세 가지 중에 일단 맨 위로 올라와서 그 사용자 범위 확대. 네.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경영계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기 있는 하청 줬던 기업이 원청 기업이랑 뭐 합의를 하자고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할 텐데, 예. 그럼 하청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들과 일괄적으로 다 그럼 합의를 해야 하는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도급 관계라는 거에 이제 책임은 이제 도급을 내린. 네, 도급을 내린 업체에 있는데 예. 그거를 원청 회사한테 약간 합의를 요구하다 보면 이게 혼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 혼란이 좀 빚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복잡한 법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게 오히려 그 법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뭐 사람들이 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 교섭을 하게 되는 부담에다가 막 타협도 만연할 수 있고 뭐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동계에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항상 주장해 왔던 대로 실질적인 결정권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청에 뭐 재하청을 준 업체 입장에서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에서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이슈들이 있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청을 줘서 재하청으로는 이 업체 입장에서는 아니 하청업체도 어차피 해결을 못 해준다라고 하니 그럼 원청업체랑 해결할게요.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했던 게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의 분쟁이 그런 식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래야 파업도 줄어들고 갈등도 줄어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완전 정반대인 거죠. 이분들은 파업이 늘어나고 갈등이 늘어난다 했는데 이분들은 아니 파업이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 건데 약간 이렇게 되니까 완전 정반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 뭐 약간 여기도 쟁점이 싹 좁혀질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고. 네, 이게 참 찬반이 많고 쟁점도 여러 가지인 사안이라서 우리가 이제 혼란이 많잖아요. 저도 뉴스 보면서도 약간 이게 계속 캐치업을 하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해외 사례도 좀 우리가 참고를 한 건가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봉투법 자체가 유럽 모델을 좀 많이 참고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파업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약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상한액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대안에서는 사실은 들어가 있진 않고, 뭐 그리고 이제 파업을 워낙 많이 하기로 유명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또 경영계에서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상황이 같으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도 회사가 광화문이다 보니까 오고 가면서 집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주말이면은 거의 집회 소음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파업이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런 노란봉투법을 입법한 선진국에 비해서 파업이 좀 많은 편인가요? 그 숫자로 따지면 어떤지 궁금해요. 근데 저희도 뭐 그 경찰서 출입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온갖 지역에서 온갖 쟁의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집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의 어떤 파업이 아니더라도 그 쟁의 행위는 사실은 뭐 계속 이뤄지고 있고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뭐 대부분 쟁의 행위가 이렇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회적인 어떤 비용들을 크게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재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는 사실은 뭐 다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논의의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의해 바뀌는 이 조항들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반일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반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정반대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럼 또 양국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이 수순을 밟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게 사실은 그 환노위에서 처음에 법사위 넘어갈 때부터 예.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가볍나? 보내봐, 우리는 거부할 거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이 네. 이미 그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오늘 아침 어제였나요? 예. 어제 이제 나오기를 본회의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하겠다. 무제한 뭐 이런 토론. 식으로 예.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통과가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헌법적인 요소가 크다고 보고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게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재산권의 하나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이게 네. 재산권을 제한하는 그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반헌법성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이미 이제 거의 반대 의사 사실상 밝혔기 때문에 예. 그 거의 거부권 유력하네요, 행사가 거부권 행사가. 거의 된다고 보는데 아마 그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실이 지금 이제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네. 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부담. 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약간 민주당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아마 차단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로 약간 국회 차원에서 미리 한번 막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거부권이 됐건 아니면 필리버스터가 됐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예. 쟁점도 많고 논란도 참 많은 상황인데 노란봉투법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이 키포인트 이거 집중해서 살펴보라 이렇게 찝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그때 이제 사실 노동 관련 노조 관련 분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거나 어쨌든 뭐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네. 이게 뭐 저희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약간 사용자는 아니잖아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다 같이 이제 고민하고 어떤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다양하게 논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여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뭐 이러고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으로 뭐 압박해서 뭐 어떻게 정치적인 결실을 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정치적 흐름에서만 이 개정안 자체가 주목받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이거를 뭐 누구의 입장에서 뭐 이걸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정확한 선, 정확한 정도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이거를 그 환노위에서 직회부 하면서도 정부 여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건 나도 인정한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예. 이게 민주당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뭔가 뭐 알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이유로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 다른 언론이 그 노동계 관계자들이랑 뭐 인터뷰한 거 이런 걸 보면 이게 민주당이 이걸 이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법을 정말 개정을 정말 바랬던 사람들 혹은 이 법이 개정되면 정말 약간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절박함, 어떤 사정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나 그런 네. 좀 전체적인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